평생 부은 연금 수령자는 내가 아니었다. 챕터 1. 연금 수령일. 은행 창구 앞 의자에 앉아있던 김태수는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다. 오전 9시 30분. 평생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 공장에서 처음 출근하던 날도, 아들이 태어나던 날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던 날도 이렇게까지 떨리지는 않았다. 70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다. 20살부터 시작한 공장 일, 40대부터는 건설 현장을 전전했다. 허리가 굽고 손가락 마디가 뒤틀려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연금을 부었다. 아내가 아플 때도, 아들 학비가 밀릴 때도, 명절날 빚쟁이가 문을 두드릴 때도 연금만큼은 꼬박꼬박 냈다. 그것이 미래였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제 그날이 왔다.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는 사이에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통장에 찍힐 숫자를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계산했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방 하나 얻어 살고 하루 두 끼 먹고 가끔 병원 가는 데는 충분할 것이다. 328번 고객님. 떨리는 다리로 창구 앞에 섰다. 신분증과 통장을 내밀었다. 은행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컴퓨터를 두드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은행원의 손가락이 멈췄다.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다시 한번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 화면을 스크롤하고 옆에 동료 직원을 불렀다.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 기다렸다. 5분, 10분. 창구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두 명의 은행원이 번갈아가며 화면을 들여다보고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쪽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은행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객님, 이미 수령 중이신데요. 순간 귀가 멍해졌다. 예, 수령이요? 저 오늘 처음인데요.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매달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나옵니다. 김태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오늘 처음 받으러 온 겁니다. 70살 생일 지나고 처음이에요. 은행원은 조심스럽게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분명 김태수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6개월 전부터 매달 말일 연금이 지급된 기록이 선명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받은 적이 없어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단에서 보낸 지급 명령대로 처리할 뿐이라서요.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도로 집어들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목을 조여왔다. 챕터 2. 같은 주민번호 다른 사람.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는 회색 건물 3층에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상담실 문을 열자 중년의 여직원이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다. 오늘 처음 연금을 받으러 갔는데 이미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직원은 차분하게 신분증을 받아들고 시스템에 접속했다. 성함이 김태수님 맞으시죠? 주민번호 뒷자리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태수는 주민번호를 불렀다. 직원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리고 화면을 보던 그녀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주소지 변경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10년째 같은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록상으로는 작년에 주소가 변경되어 있네요. 서울 강북구로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고객님, 일단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과 상담하시겠습니까?
잠시 후 나타난 팀장은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김태수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았다. 고객님,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좀 봐주시겠습니까? 팀장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다. 거기에는 신분증 사진이 떠 있었다. 이름은 김태수. 주민번호도 김태수. 주소지도 강북구 어딘가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얼굴은 낯선 사람이었다. 이게 뭡니까? 김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도 지금 파악 중입니다. 연금 지급 신청 당시 제출된 서류입니다. 작년 4월에 접수되었네요. 이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신청한 적 없어요.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본인 확인을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 가입 시기와 직장 경력, 그리고 최근 10년간 주소 변동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수는 또박또박 대답했다. 20살에 가입했다. 첫 직장은 성동구의 작은 섬유 공장이었다. 이후 여러 공장과 건설 현장을 다녔다. 10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혼자 관악구의 작은 방에서 살고 있다. 팀장은 기록을 대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고객님이 본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 속 인물은 누가 제 이름으로 연금을 받아간 겁니까? 지금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김태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 모은 돈이 누군가에게 넘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으로. 챕터 3. 사라진 10년.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담당 형사는 젊었지만 꼼꼼했다. 연금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김태수 씨, 작년 4월 15일에 어디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작년 일은 잘 기억이. 그럼 최근 3년간 병원 진료 기록 있으십니까?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병원은 오래 가지 않았다. 돈이 아까워서였다. 형사는 컴퓨터를 두드리다가 뭔가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다. 김태수 씨, 6년 전에 치매 진단 받으신 기록이 있는데요. 치매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강북구 모병원에서 경증 치매 진단서가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전부터 3년 전까지 요양원 입소 기록이 있네요. 김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아내가 죽고 나서 김태수는 한동안 정신을 놓고 살았다. 술을 마시고 공원을 배회하고 어디선가 잠을 자고 어느 날은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어딘가에 두었던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게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이 흐릿했다. 형사가 계속 자료를 뒤지더니 중요한 걸 찾아냈다. 김태수 씨, 연금이 6개월 전부터 나간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10년 전부터입니다. 뭐라고요? 6개월 전부터는 정상적인 70세 수령이고요. 그 전 10년간은 조기 수령 명목으로 이미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숨이 막혔다. 10년이요? 네. 고객님이 60세 되던 해부터 조기 수령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건강 악화와 생계 곤란을 이유로요. 그리고 그때부터 매달 연금이 누군가에게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10년.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돈이 어디론가 흘러갔다. 형사는 신중하게 물었다. 혹시 가족 중에 이 일을 알 만한 사람 있습니까? 김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이 있습니다. 챕터 4. 가족의 침묵. 아들 김민수가 사는 아파트는 깔끔했다. 20평대 신축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새 가구 냄새가 났다. 며느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맞았다. 아버님, 갑자기 웬일이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민수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길이라며 10분쯤 뒤에 도착했다. 36살 아들은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금을 받으러 갔는데 이미 누군가 받고 있다고. 10년 동안 내 이름으로 연금이 나갔다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그런데 이상했다. 아들의 표정이 놀라지 않았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그거 제가 처리한 겁니다. 뭐?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셨잖아요. 6년 전쯤요. 치매 진단 받으시고 술 드시고 쓰러지시고 요양원도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연금 조기 수령 신청했습니다. 김태수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요양원비로 나갔죠. 아버지 병원비, 생활비 다 거기서 나갔어요. 제가 대신 받아서 관리한 겁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도 누가 받고 있잖아.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그게 복잡한 문제라서요. 한번 조기 수령 시작하면 중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직접 관리하시기엔 내가 뭐가 어렵다는 거야. 김태수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수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다. 아버지, 괜히 문제 키우지 마세요. 이미 다 처리된 일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경찰도 뭐라 안 할 거예요. 내 돈인데 왜 내가 받으면 안 돼? 아버지 명의로 나가는 건 맞는데 실질적인 수령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김태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가 싶었다. 너희가 다 알고 있었구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며느리가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아버님, 진정하시고 차 드세요. 우리도 아버님 생각해서 한 일이에요. 김태수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냥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이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서류는 다 있으니까. 문을 닫고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 김태수의 등이 더 굽어 보였다. 챕터 5. 내 이름으로 살고 있던 남자. 연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주소지는 강북구 미아동이었다. 형사와 함께 찾아간 그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2층 대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노인 한 명이 문을 열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김태수보다 조금 젊어 보였다. 누구세요? 형사가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다. 경찰입니다. 혹시 김태수 씨 아십니까? 노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김태수요? 그게 저인데요. 형사가 옆에 김태수를 가리켰다. 이분이 진짜 김태수 씨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노인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저는 박종철인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거실로 들어갔다. 좁은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구조였다. 형사가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박종철이라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일자리 제안을 하셨어요. 매달 10만 원 드릴 테니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요. 누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까? 젊은 남자였어요. 30대 중반쯤. 명함도 안 주고 그냥 현금 주고 갔어요. 형사가 김태수를 보았다.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박종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저는 정말 합법적으로 받은 줄 알았어요.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분한테 전화하면 와서 가져갔어요. 저는 10만 원만 받고요. 그 사람 연락처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요즘 안 받아요.
형사가 번호를 받아 적었다. 김태수는 박종철을 바라보았다. 가난해 보이는 노인이었다. 자신과 다를 게 없었다. 당신도 속은 겁니까? 박종철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법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김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분노할 대상이 박종철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챕터 6. 서명은 내 글씨였다. 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서류 사본을 받았다. 형사가 김태수와 함께 카페에 앉아 하나하나 펼쳐 보였다. 조기수령 신청서, 건강진단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 통장 사본. 모든 서류에 김태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서명이었다. 이게 제 글씨 같기도 하고. 김태수는 손으로 서명 부분을 더듬었다. 흐릿하지만 자신의 필체가 맞는 것 같았다. 지문도 찍혀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서류를 쓴 기억이 없는데 글씨는 제 것 같아요. 형사가 서류 날짜를 확인했다. 6년 전 3월입니다. 이때 뭐하고 계셨습니까? 김태수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6년 전 3월. 아내가 죽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그때 자신은 정신이 나가 있었다. 술을 마시고 거리를 헤매고 어디선가 쓰러져 있었다. 병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양원이거나. 형사가 추가 자료를 꺼냈다. 그 시기에 강북구모 요양원에 입소해 계셨네요. 입소 서류에도 아드님이 보호자로 되어 있습니다. 민수가. 법적으로 보면 아드님이 보호자 자격으로 모든 서류를 처리한 겁니다. 본인 동의도 받았고요. 서명과 지문이 있으니까요.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뭘 썼는지 뭐에 도장 찍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본인 동의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김태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진행된 절차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연금 수령권을 되찾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간 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형사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고소하시면 아드님이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수는 숨이 막혔다. 챕터 7. 연금보다 무서운 진실. 며칠 후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추가 조사 결과를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경찰서 상담실에서 만났다. 김태수 씨, 아드님 재산 상태 조회해봤습니다. 서류가 펼쳐졌다. 민수의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10년간 아버님 연금이 총 6천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양원비로 쓰인 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생활비, 대출 상환, 자동차 할부금, 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아드님 명의 통장으로 대부분 이체되었고요. 김태수는 말문이 막혔다. 형사가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3년 전에 아버님이 요양원에서 나오신 후에도 연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데도 아드님이 계속 수령한 거죠. 민수가 날 죽은 사람 취급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말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님의 존재를 지운 겁니다. 연금 시스템 안에서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중요한 걸 말했다. 김태수 씨, 아드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님이 공식적으로 수급자가 되면 아드님은 부양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게 되니까요. 김태수는 숨이 넘어갈 것 같았다. 내가 짐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만약 아버님이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면 아드님은 상속세나 채무 등 모든 법적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죽은 사람 만들려고 한 겁니까? 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김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자신이 아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비로소 알았다. 살아있으면 짐이고 죽으면 편한 존재. 국가 시스템 속에서 자신은 이미 유령이 되어 있었다. 챕터 8. 마지막 선택. 일주일 후 김태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형사가 소개해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였다. 연금 수령권을 되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서류 몇 장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간 돈은요?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드님을 고소해야 합니다. 사기, 횡령, 문서 위조 등으로요. 형사 처벌받습니까? 증거가 충분하면 실형도 가능합니다. 3년에서 5년 정도요. 김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가족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아내와 어린 민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30년 전 사진이었다. 고소하지 않으면요? 그럼 아드님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아버님은 연금을 되찾으실 수 있고요. 그 사람은 그냥 계속 잘 사는 겁니까? 변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법이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는 오래 침묵했다. 변호사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한참 후 김태수가 입을 열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태수는 사무실을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에 들렀다. 벤치에 앉아 사진을 꺼냈다. 아내의 얼굴, 아들의 웃음. 그때는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함께였다. 언제부터 어긋난 걸까? 아들이 중학생일 때부터였을까?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는데 민수는 다니지 못했다. 친구들은 새 옷을 입는데 민수는 헌옷을 입었다. 민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김태수는 알았다. 아들의 눈빛에서 원망을 읽었다. 고등학교 때 민수는 집을 나갔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갔다.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김태수에게 알리지 않았다.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았다. 아내가 죽었을 때 민수는 장례식에 30분만 있다가 갔다. 그리고 어느 날 김태수가 요양원에 있을 때 민수가 찾아와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김태수는 묻지 않고 사인했다. 아들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김태수는 사진을 지갑에 넣고 일어섰다.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민수야, 아빠가 할 말이 있다. 한번 만나자. 바쁜데요. 부탁이다. 1시간만. 한참의 침묵 끝에 민수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이틀 후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났다. 민수는 여전히 피곤한 표정이었다. 양복 차림이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태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연금 수령권 회복 신청서였다. 그리고 고소 포기각서도 함께 있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연금 그냥 가져라.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받을 거다. 그리고 너하고는 남이야. 아버지, 제가 설명은 됐다. 너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안다. 그리고 아빠가 짐이었던 것도 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김태수는 계속 말했다. 아빠가 너한테 해준 게 없어. 가난하게 키웠고 고생만 시켰지. 그래서 원망하는 것도 이해한다. 아버지. 하지만 너도 알아야 해. 아빠는 평생 일만 했어. 너 학교 보내려고, 밥 먹이려고. 그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민수의 눈가에 붉은 기가 돌았다. 아버지, 저도 힘들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가난한 거 들키기 싫어서 맨날 숨어 다녔어요. 대학 때도 알바만 했어요. 졸업하고도 빚 갚느라. 그래서 아빠 돈 쓴 거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태수는 서류를 밀어주었다. 여기 사인해라. 그리고 이제 우리 남이야. 아빠 장례식에도 오지 마. 제사도 지내지 마.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자. 아버지, 가라. 아빠도 이제 혼자 살 거다. 연금으로 방 하나 얻어서 죽을 때까지 혼자 살 거야.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사인하려다가 펜을 놓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됐다. 사과는 필요 없어. 그냥 가라. 민수는 일어섰다. 한 걸음 걷다가 돌아섰다. 아버지, 제가 너무 나쁜 놈이죠?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커피숍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김태수는 혼자 앉아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다. 쓰고 차가웠다. 일주일 후 연금 수령이 재개되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평생 모은 돈, 이제야 자신에게 돌아왔다. 김태수는 통장을 들고 은행을 나왔다. 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날씨가 좋았다. 햇빛이 따뜻했다. 하지만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연금을 되찾았지만 아들을 잃었다. 돈은 생겼지만 가족은 사라졌다. 작은 원룸을 구했다. 관악구의 오래된 빌라 2층이었다. 짐이라고는 옷 몇 벌과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책상 위에 아내 사진을 놓았다. 여보, 나 이제 연금 받아.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거. 사진 속 아내는 웃고 있었다. 근데 민수는 못 볼 것 같아. 우리 아들 나한테 원망이 많았나 봐. 김태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밤이 되었다. 작은 방에 혼자 누웠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이제 매달 연금이 들어온다. 병원도 갈 수 있고 밥도 먹고 살 수 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 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행복일까? 김태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국가 시스템 속에서 한때 지워진 사람이었다. 이름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다시 살아났다. 시스템 안에서 다시 존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김태수는 눈을 감았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다. 에필로그 6개월 후 김태수는 작은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매달 연금으로 밥을 먹고 가끔 병원에 갔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다. 보낸 사람은 민수였다. 편지를 열지 않고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뜯었다. 아버지, 잘 지내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입니다. 이름은 지은이입니다.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과 인내를. 제 이기심이 아니라. 아버지,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 다시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지로 전합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들 민수 올림. 김태수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다. 김태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라 좋은 이름이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연금 통장을 확인하고 저녁 반찬을 사러 시장에 가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평생 일만 하며 모은 돈으로 이제 혼자 살고 있었다. 시스템 속에서 한때 지워졌던 사람. 가족에게는 여전히 죽은 사람. 하지만 매일 아침 해는 떴고 김태수는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렇게 김태수의 70살 인생은 계속되었다.